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 구독자 중 한 명이며 현재 43살의 너무나도 평범한 여성이죠. 전 남편의 외도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했다는 걸 제외하면 인생에 큰 고비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혼과 폭력이라니, 이것도 엄청 큰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글로 쓸 정도의 이야기는 딱히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설명하자면 대략 내용은 이랬죠. 결혼 생활 도중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두려움에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어떤 골빈 여자가 내 남편과 살겠다고 저에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남편에게 매달리는 척 좀 해주다가 눈치껏 빠르게 이혼을 한 겁니다. 즉, 제게 있어 그 여자는 거의 은인에 가까웠기에 그 일을 겪은 걸 굳이 글로 쓸 생각은 없었죠. 더구나 그게 제 나이 겨우 20대 중반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그게 제가 겪은 최악의 문제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헌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재혼을 하면서 그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재혼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초혼이었기에 처음부터 결혼은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소개해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아닌 남편을 보며 이러셨죠. 내가 많은 걸 바라니? 딱 작은 며느리 정도만이라도 되는 애를 골라오라는 게 그리 어려워? 넌 어쩜 이렇게 매번 말썽이야? 아무래도 결혼 늦어서 당장이라도 급한 마당에 30대도 아니고 40대랑 결혼을 하시겠다. 아예 아이는 낳지도 않을 작정이니? 그냥 포기야? 아이 엄마,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나이는 더 많아. 남자 나이랑 여자랑 같니? 무엇보다 초혼도 아니고 재혼 자리에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지 아들을 드밀겠어? 세상 어떤 애미가 박수치면서 축하를 하겠냐는 말이다. 아이 그럼 나 결혼하지 말고 그냥 쭉 살아? 이대로 혼자 늙어서 죽으라고? 뭐 그것도 아니면 어디서 외국인 돈 주고 데리고 와서 살아? 그래야 엄마 속이 편하겠어? 시어머니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인상을 쓰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틈에 남편이 끼어들어 시어머니를 설득했죠.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여자 남자 이런 거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고, 엄마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우리 오래 만났고 이제까지 엄마가 계속 반대했어. 그런 거 알면서도 기다려준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저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신경질적으로 한숨을 쉬더군요. 좋다. 그럼 2년 동안 내가 좀 보자. 그게 무슨 말이야? 2년이라니? 엄마 설마 들어와서 살라는 거야? 재수 씨도 있는 집에? 네 말처럼 내가 이 아이를 모르는데 덜컥 너랑 결혼시키는 것도 웃기지. 이제 나한테 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니? 이참에 살림도 좀 가르치고. 이전 결혼해서 고작 1년 남짓 살았으면 제대로 살림은 할 줄 알겠어? 내가 가르쳐야 네가 고생을 안 할 거 아니니? 엄마! 나도 많이 양보한 거야. 늑다리 여자 데리고 왔으면 그 정도는 너도 감안해야지. 아니야? 평소에 네가 믿음을 준 것도 아니고 나사 하나 빠져가지고 여자에 미쳐있는 꼴은 난 절대 못 보겠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할 거야. 당장 뭐가 그리 급해? 애 낳을 것도 아니면 차근차근 천천히 가도 되는 거지. 나한테도 며느리 판단할 권리 있어. 내가 같이 살 사람인데 엄마가 왜? 또 하나! 혼인신고도 미뤄라. 물론 그 전에도 며느리라고 인정도 할 거고 다 하겠지만 서류상 등록만 미뤄. 이게 결혼 허락 조건이야. 2년 같이 살고 그간 결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판단하겠다는 거야. 안 그럼 엄만 절대로 허락 안 할 거야. 결국 저는 그런 부분까지 수용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결혼 후에 합가가 결정됐던 겁니다. 솔직히 좀 우습더군요. 일단 저는 결혼을 허락받기 전 무려 7년 동안 남편과 교제를 해왔습니다. 애초에 30대에도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도 남편의 결혼을 막았던 게 시어머니였어요. 더구나 그렇게 오래 만나왔기에 저는 집안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었죠.
물론 제가 재혼이라는 것은 분명한 흠이긴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입장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무려 7년간 결혼을 반대한 것은 소중한 아들을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였기 때문이죠. 앞선 제 결혼 생활의 실패 때문인지 순둥순둥한 지금의 남편이 좋아 연애를 시작했었는데 늘 돈이 없어서 제가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을 냈습니다. 착한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이해했기에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이유를 알게 됐죠. 차를 운전하고 가는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고 그게 하필이면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 와중이라 내용을 곁에 있던 제가 듣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것도 돈이라고 보낸 거야? 누구 돌려? 아무리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도 그렇지. 너 요즘 연애한다더니 설마 걔한테 돈 퍼주니? 그래서 이걸 월급이라고 나한테 가져다 준 거야? 이에 남편은 당황해서 전화를 끊으려고 대충 둘러댔죠. 그게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가 빠져서. 야, 능력이 없음 걸어다녀.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무능한 인간들은 차도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네 동생은 수의사였으니 괜찮지만 솔직히 넌 뭐가 있어? 고작 200 좀 넘게 가져다 주면서 나더러 이걸 가지고 살라고? 너 월급 내역 좀 봐야겠으니 당장 들어와. 엄마 지금 나 밖이야. 일단 진정을 좀 하고. 진정? 야! 너라면 진정하겠니? 너희 아빠 잃고 너희 동생까지 같이 잃어서 나랑 우리 며느리 졸지에 과부가 됐어. 근데 넌 그런 우리가 불쌍치도 않아? 연애나 하면서 우리 남겨두고 도망이라도 치겠다는 심산이니? 그 여자가 그러자 그래? 엄마고 동생 아내고 다 버리라고? 아니 누가 누굴 버려? 아니야 엄마 제발. 됐고 빨리 튀어와. 엄마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그전엔 제가 그저 미안하다, 자신이 무능해서 돈이 별로 없다고 자신의 탓을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름값을 제외한 모든 월급을 시댁에 드리고 있었던 거죠. 당시 남편이 근무하던 곳이 외진 공장이었기에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해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썼던 거였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차를 팔아라, 무능하면 걸어 다니라며 그것조차 아까워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들킨 후 앞뒤 사정을 들으니 가히 충격적이더군요. 내 동생 영진이 수의사였어. 어릴 때도 공부 잘하고 뭐든 나보다 뛰어났어. 당연히 집에서는 나한테 기대 같은 것도 안 했고 차별하기도 했어. 특히나 학벌이나 능력을 중요하는 아버지가 가장 심했고, 그러다 동생이 결혼하고 두 사람이 날 빼고 부자 여행을 떠난 거야. 자기를 빼고? 아버님이랑 동생이? 어, 차가 전복되면서 아버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동생은 혼수 상태로 7개월 정도 버티다가 죽었지. 그러면서 집에는 엄마랑 재수 씨만 남게 된 거야. 보험금을 받긴 했는데 그것마저 치료비, 생활비로 대부분 썼고 남은 돈이 있는데 재수 씨랑 엄마 둘 다 이전에 써왔던 버릇이 있으니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났던 거야. 그렇게 내가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불만이 많아진 거지. 이전이랑 받는 액수부터가 다른데 두 사람이 써야 하니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이제까지 결혼도 연애도 못했던 거고? 솔직히 자기가 특이한 거지. 누가 나같이 돈 없는 남자랑 연애를 해. 엄마 말 틀린 것도 없어. 무능한 주제에 연애하는 건 사치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더 들키기 싫었어. 차라리 내가 힘든 걸 보여주면 이해라도 할 텐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자기야, 헤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난 괜찮아. 난 무조건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뭐 자기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잡고 매달리겠어. 정말 너무 미안해. 그때 다 큰 남자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을 때도 차별을 받았는데 죽은 뒤까지 비교당하는 게 본인에게도 많이 버거웠다고 했죠. 어떻게든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인정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했고요. 저에게 자신을 버려도 된다고, 그래도 이해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저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거고요. 그나마 결혼 허락을 받을 무렵에는 시댁이 좀 안정된 상태일 때였던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예비 동서가 요가 학원을 차린 뒤에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비록 2년이란 조건이 붙긴 했지만 조금만 버티면 남편이 홀가분하게 털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남편에게 막말을 하고 무시는 해도 그렇게 못 버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들어간 시댁에서 확실히 알게 됐죠. 이 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동서였다는 걸 말입니다. 와,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악연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 아시죠? 저 그 옷가게 2층에 요가 학원 운영하는 사람인데 모르세요? 옷가게 사장님 맞으시죠? 저 몰라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아, 네, 기억해요. 저도 봤거든요. 오가면서 손님 하나도 없던 그 옷가게 맞죠? 파리만 쉬지 않고 들락거리던 장사 안 되는 곳이요. 솔직히 그 가게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는 건지 진짜 궁금했는데 혹시 헌옷이라도 주워다 파시는 건가요? 아님 호구 하나 잡아서 뜯어먹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냥 운영하는 거고요. 참 팔자 좋다. 하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아주버님이랑 잘 어울리긴 하네요. 저희 남편은 수의사였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은 사료 만드는 공장 다니잖아요. 한 명은 강아지 고양이를 고치는데 한 명은 사료나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만 봐도 진짜 웃긴데. 안 웃겨요? 네? 그게 웃긴가요? 아무리 그래도 직업 비하는 좀... 비하라니 형님도 들으셨잖아요. 우리 남편 죽은 거. 근데 고작 그 정도 이야기한 걸로 비하라고 몰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형님은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면서 산 사람이랑 사는 게 죽은 사람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모르는 사람 있나? 저는 기가 차서 되물었죠. 그런 말을 더 붙인다고 해도 비하는 비하죠. 그리고 저한텐 그쪽 동서잖아요. 손윗사람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봐요! 그런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고 저희 분위기를 보고 두 사람 무슨 일이냐며 물으셨죠. 근데 동서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안기는 겁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 좀 했다고 저를 아주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세요. 저한테 손윗사람이 예절 운운하시면서 형님이 죽은 사람은 죽은 거라고 산 사람 이야기만 하라고 그러네요. 저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벌써부터 군기 잡고 저한테 잔소리하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지만 동서는 계속 우는 신용을 하며 몸을 덜덜 떨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가 군대야? 왜 오자마자 군기를 잡아? 가뜩이나 힘든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니? 우리 둘 다 남편 잃고 이렇게 사는 게 우습게 보이니? 얘 죽은 남편 내 아들 이야기를 왜 못하게 해? 너 정말 못됐구나. 어머님, 저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요. 일단 동서가 먼저. 됐다. 핑계는 듣고 싶지도 않아. 작은 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그때 내가 좀 더 강하게 이 결혼 못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인 내 탓이지.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작은 애랑 더 오래 봤어. 그러니까 누구보다 작은 애를 더 잘 알고 얘가 그리운 마음에 죽은 아들 이야기란 건데 그걸로 왜 뭐라고 그래? 앞으로 다신 그런 말 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감정을 네가 알기나 해? 어머님! 자식 잃으면 가슴에 묻는 거고 애처가인 내 남편도 잃었으니 내 마음엔 무덤이 2개나 된다. 그러니까 얘를 건드리는 건 나를 공격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알았니? 명심해. 앞으로 손윗사람 어쩌면서 작은 애한테 함부로 굴었다간 이 결혼도 무르는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라. 너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고.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봤죠. 동서가 시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슬쩍 웃는 모습을 말입니다.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그날은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그리고 뒤늦게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 이전엔 안 그랬어. 동생 죽고 나서 더 심해진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전부터 당신을 차별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무능해도 장남이라서 항상 우선시해줬거든. 아버진 대놓고 차별하셨지만 어머닌 늘 내 편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저렇게 변했지. 솔직히 나도 인간인데 평생 당했다면 못 견뎠을 거야. 자식 잃고 아버지까지 그렇게 되니 지금은 어머니가 제대로 판단 내리기가 힘든 상태라고 받아들이고 그간 화가 나도 참았던 거야. 그래? 그래도 하나 남은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건가? 보통은 다 잃은 상황에 당신한테 의지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그렇게 행동을 안 할 것 같은데. 그건 나도 모르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나도 가끔 답답할 때가 많아. 기다리다 보면 다시 이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기대만 하는 거고. 당신이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주라. 미안해. 그 말에 저 역시도 그저 잠깐의 심경의 변화 혹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사람의 변화를 감히 추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 제가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를 듣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나 남편에게 했던 행동과 말이 본인의 진심이 아닌 누군가의 조종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바로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지시했던 거였어요. 어머님, 그렇게 행동하면 형님이 저희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무조건 강하게 나가셔야죠. 욕도 좀 더 하고 아주 길을 팍 꺾어서 다신 뻣뻣하게 고개 못 들게요. 시집살이도 좀 시키고요. 거의 이건 뭐 며느리 모시고 사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시집살이? 근데 뭐 워낙 잘하잖니. 뭘 더 시켜. 시킬 거야 넘치죠. 이불도 뜯어서 발로 밟으라고 하고 커튼도 주기적으로 세탁시키고 그리고 김장도 혼자 담으라고 300포기 시켜서 주고요. 아이 며칠을 끙끙 앓게요.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을까? 옷가게 운영한다고 힘든 애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옷가게 파리만 날린다고 했잖아요. 전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형님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꼭 시집살이 피하려고 그 일을 고집하는 것 같다니까요. 저러면 월세로 적자만 줄줄이 날 텐데 그 돈을 누구한테서 빼앗아 오겠어요? 아주버님 성격 아시잖아요. 분명 허허실실하면서 지갑 열어줄 테고 형님은 뒤에서 그 돈으로 놀고 먹을걸요? 걔가 너무 순하긴 하지. 이전부터 애가 속이 없고 착하기만 했지. 그니까 더 강하게 어머님이 중심을 잡아주셔야죠. 저러다 정말 빈털터리로 살면 어째요? 하나 남은 아들이라도 지키려면 혼을 내서라도 바로잡아야 하고요. 자식 교육에 늦은 나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더 강하게 비교도 확실하게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해야죠. 그럼 진짜로 이혼이라도 시키라는 거니? 지금도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시킨 건데. 어머님, 제가 아주버님이 결혼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재혼해, 나이도 많고 성격이 괴팍하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아주버님 정도면 저런 여자는 아니죠. 폐업 직전에 옷가게 운영하면서 아주버님 돈 다 뜯어갈 거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이렇게 약해지시면 안 된다고요. 아주 시집살이를 고되게 시켜야 정신이 반짝 들죠. 무엇보다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이혼이 아니라 그냥 동거하다 집 빼는 수준이잖아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난 못하겠어. 그래도 애가 의외로 싹싹하고 의리도 있는 것 같아. 내 아들도 저렇게 좋다는데 오래 만났다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 네가 하라는 거 그대로 했는데도 안 헤어진 거면 너도 알잖니. 그간 일부러 큰애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다 빼앗고 별 방법을 다 썼다는 거. 그런데도 안 헤어지고 꿋꿋하게 자리 지킨 건 인정은 해야지. 그러니 이쯤에서 분가시키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나도 불편하고. 아니요. 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주버님 등쳐먹으려고 독하게 7년은 넘게 버텼다는 말이잖아요. 안 무서우세요? 더구나 저한테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죽은 남편, 어머님 아들 이야기에 발끈하는 거 보시라고요.
심지어 제 앞에서 남편 있다고 유세도 떨고. 너무 서럽고 아주버님도 저런 여자라는 걸 모를 걸 생각하면 마음도 아파요. 아휴, 나 또 눈물 나네. 알았다. 일단은 울지 말고. 어머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가족들을 생각한다는 거요. 아주버님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알지, 내가 왜 몰라. 우리 아들 죽고도 내 걱정에 이 집에서 나가지도 않는 널. 그래서 난 너한텐 정말 너무 고마워. 아유,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만들어 보마. 응? 정말이죠? 제가 제일 좋은 며느리 맞죠? 아이, 그럼 당연하지. 너처럼 예쁘고 착한 며느리는 없어. 저는 그런 동서가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어요. 가스라이팅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자면 그 말이 시작된 것은 한 영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신적으로 조종하고 그녀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쓰는데,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가 바로 집안의 가스 등을 일부러 희미하게 줄이면서도 아내가 그 사실을 눈치채면 당신이 착각한 거야 라며 부정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아내는 점차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되는 거고요. 즉, 상대방의 현실 감각, 기억, 인식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왜곡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된 것이 바로 가족의 죽음이었고요. 문제는 이걸 알지만 그들의 유대가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동서는 시어머니의 비호 아래 더욱 기세등등해졌고 저를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하루는 이상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제게 줬습니다. 이게 뭐죠? 뭐긴 뭐예요? 눈 없어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혹시 노안이라도 왔나? 그럼 제가 하나하나 읽어줄까요? 이건 이제부터 집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숙지해두세요. 저는 리스트를 빠르게 훑었는데 각종 집안일에 대한 것부터 제사까지 표시돼 있더군요. 동서, 지금 저한테 이걸 혼자 하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혼자 해야죠. 그럼 저랑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이 집에서 안 바쁜 사람이 형님 말고 더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살림하시기엔 나이가 좀 있으시고, 알다시피 전 요가 학원이 너무 잘 되니 몸이 피곤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럼 누가 있어요? 형님이요. 형님은 거의 노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파리 잡는 것도 일이라고 할 순 없으니까. 뭐요? 말이 너무 심하네요? 전 돈 한 푼 못 벌면서 집안일 소홀히 하는 형님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는 며느리들이 응당하는 일 아닌가요? 저도 예전에 했던 일인데 뭐가 그리 불만이세요? 좋아요. 다른 건 다 그러려니 해요. 근데 저더러 동서 남편 제사 준비까지 하라는 게 이게 할 짓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그럼 못할 이유 있나? 이제 우리 집 식구인데 할 수 있죠. 형님의 남편 동생 제사라고 생각해야지 동서의 남편 제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가? 정성스럽게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저는 기가 차서 웃었죠. 동서, 참 해도 너무하네요. 저 다 알아요. 시어머니한테 동서가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다 들었다고요. 뒤에서 저한테 시집살이 제대로 시키라고 한 것도 결혼을 아예 하지 못하게 연애 때부터 막았던 것까지 다 알게 됐고요. 그래도 참았던 건 그나마 동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족 사랑 운운하면서 집안일을 다 떠맡기는 건 선 넘었죠. 참나,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더니 완전 쥐새끼네. 뭐요, 쥐새끼? 지금 동서 저한테 욕했어요? 아니요, 그냥 쥐새라고요. 말실수. 솔직히 몰래 들은 건 잘못이니까. 허, 진짜 상종을 못하겠네. 저는 동서라고 해도 최대한 예의 차려서 존대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을 툭툭 끊어먹어요?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슬쩍슬쩍 자꾸 거슬리네? 그럼 말 놔요. 누가 존댓말 해달라고 빌었나?
지 혼자서 예의 있는 척하려고 말 안 놓고 존댓말 해준 거면서. 그리고 전 그 말을 들었던 녹음했던 하등 상관없거든요? 그 말 들었다고 하면 제가 얼굴이라도 붉힐 줄 알았나 봐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집안에 이상한 여자 들어와서 돈만 털어갈까 봐 그거 걱정한 게 잘못인가? 난 당당해요. 진짜 아나무인이네. 맞아요. 남편 죽어서 그런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됐어요? 그리고 저기 형님, 말 끊어 먹는다고 손윗사람 대접 안 한다고 툴툴거리기 전에 형님 대접 받고 싶으면 이것부터 해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대우만 받겠다니 양심이 없네.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한 대 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표정이며 말투까지 최악이었죠. 사실 제가 글로 아무리 상세히 적어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무엇보다 더 억울했던 것은 시어머니인 둘째로 치더라도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우 답답해.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렇게 지르고 나서 막 눈물을 쏟는 거라고. 진짜 내 말 못 믿어? 어머님은 몰라도 당신은 내 말 믿어야지. 믿지. 근데 상상이 좀 안 가는 거야. 재수 씨 진짜 마음 약한 사람이거든. 알잖아. 애도 없고 재혼도 가능한데도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곁에 있어준 사람이니까. 내가 녹음이라도 해야 믿어줄 거야? 여보, 나 당신 믿어. 당신이 괜히 그런 말 할 사람 아닌 거 알고. 근데 진짜 재수 씨가 그렇게 변했다면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고! 우리가 애초에 연애할 때부터 시어머니 앞서서 반대를 했다니까! 무서웠겠지. 나까지 가버리면 둘 다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여보, 나 당신 기분 충분히 이해해. 근데 우리도 조금만 참아주자. 어차피 2년이야. 2년이면 다 끝나. 남편은 동서가 제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동생이 죽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받아들이더군요. 착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긴 했지만 그때만큼은 너무나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남편 말이 마냥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참기로 했죠. 딱 2년만 참고 분가를 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희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게 됐죠.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막 끝낸 남편이 출근을 하겠다고 나간 지 3분 만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말하더군요. 여보, 엄마, 좀 도와줘! 시어머니는 밥상을 치우는 저를 거들다가 놀라서 물었죠. 아들 왜? 무슨 일이야? 차 빼다가 사고 났어? 아니야, 고양이. 그 엔진룸에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소리가 들려. 고양이? 아유, 일단 아들 넌 가봐. 그 택시라도 타고 가든가. 당장 운전하면 고양이 죽어. 알았어. 일단 난 출근 늦어서 먼저 나갈게. 저는 정비센터라도 가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죽은 아들이 수의사라서 그런지 동물에 대해서 박식하시더군요. 이렇게 들어갔을 땐 강제로 꺼내면 안 돼. 본능적으로 더 파고들면 골치 아프거든. 슈퍼 가서 고양이용 통조림을 좀 사오렴. 그거 자동차 아래 두면 알아서 내려와. 물론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지. 사람 냄새가 나면 잘 나오지 않을 테니까. 정말요? 그 방법으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분명히 나올 거야. 우리 작은 아들이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때 걔가 나한테 직접 가르쳐줬지. 그때 구조한 고양이는 입양 가서 잘 살고 있고. 실제로 고양이는 20분 정도 기다리니 밖으로 나왔고 시어머니가 그걸 잡아줬습니다. 저의 경우는 강아지는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좀 무서워했는데 잡고 나니 너무 작기도 했고 어디서 크게 다쳤는지 흉터도 보이더군요. 저와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루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다 받게 했죠. 그 뒤에 자연스럽게 제가 키우게 되었고요. 헌데 신기하게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이전보다 좀 더 부드러워지셨던 겁니다. 제게 연락하는 횟수도 많아졌고 잘 웃지 않던 시어머니가 미소를 되찾기까지 하셨죠. 남편도 그런 변화가 기분이 좋았는지
고양이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애정을 쏟더군요. 우리 엄마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이전 같았으면 동생 이야기 꺼내면서 뭐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복이 이야기만 하셨잖아. 물론 냄새나고 더럽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냥 좀 씻기고 신경 쓰라는 말처럼 들리더라고.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은근히 엄청 챙기셔. 뭐 귀찮다, 필요 없다, 정이 안 간다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때 구조했을 때도 병원 먼저 가자고 한 게 어머님이야. 그리고 병원 냄새 나면 어미가 안 찾으러 올 거라고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도 어머님이고. 동물 박사시더라. 아, 진짜? 우리 엄마 동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야 정을 줘도 빨리 죽으니까 일부러 더 안 주려고 하시는 거지. 어른들 다 그래. 우리 엄마도 예전에 그러셨어.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할 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알레르기 있다고 하시더니 알고 보니까 나 태어나기 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서 그런 거라고. 나도 나이 드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 나도 좀 키우는 거 무섭거든. 그래도 이왕에 보기 키우기로 했으니까 우리 둘이서 평생 책임지자. 당연한 소리. 그리고 어머님도 요즘에 많이 누그러지셔서 진짜 이름처럼 복이 오는 것 같아. 복덩이지. 완전 복덩이. 아주 이뻐 죽겠어. 애교도 강아지 뺨치게 많았던 보기 덕분에 저는 실제로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옷가게 영업을 끝내고 동물병원에 들러 간식을 사 룰루랄라 집으로 갔죠. 그런데 늘 마중을 나오던 보기가 도통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어디서 잠들었나 하고 찾아봤는데도 소용이 없었고요. 그때 때마침 동서가 졸린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고 저는 바로 보기를 못 봤냐고 물었습니다. 아, 그 도둑고양이요? 보기가 뭔가 했네요. 제가 봤어요, 집 나가는 걸. 뭐요? 집을 나가요? 언제요? 그럼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죠. 제가 왜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원래 밖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야생적인 본능도 있고 또 발정 나서 가출하는 고양이가 얼마나 많아요. 발정이요? 아니 태어난 지 2개월도 안 된 새끼 고양이한테 무슨... 더구나 저희가 키우는 거 알면 그렇게 두면 안 될 일이죠. 그래도 한 달을 넘게 봤는데 그냥 그걸 뒀다고요? 제 말에 동서는 어깨를 으쓱하곤 대답하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뭐요? 잘 됐다고요? 애초에 허락도 안 받고 왜 멋대로 짐승을 들여요? 어차피 털 날리고 더러운 걸. 정 키우고 싶으면 분가해서 키우시든가.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면서 본인만 착한 척하는 거 좀 역겹지 않나요? 본인들 집도 아니면서 뻔뻔하게 키우는 거 보면 참 양심이 한결같으세요. 하여튼 무능하고 돈 없는 것들이 꼭 그렇게 동물 키우더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말 못하는 짐승도 오죽 답답했으면 집을 나갔을까? 동서, 지금 말 다 했어요? 제 말이 틀려요? 동물 사료 만드는 공장 직원에 파리만 날리는 옷가게 사장? 둘이 모아서 한 400은 버나? 그런 상황에 고양이가 가당키나 해요? 고양이 입장도 들어봐야지. 어떤 고양이가 주인이 가난해서 허덕이는데 그런 집에서 살고 싶겠냐고. 내가 복이라고 해도 이 집 진지게 나갔지. 여기서 있는 것보다 쓰레기 뒤지는 게 훨씬 행복할 테니까. 저는 그 말에 동서가 보기를 버렸다고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느꼈죠.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참지 못하고 동서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형님 미쳤어요? 지금 날 때린 건가요? 뭐 이런 폭력적인 년이 다 있어? 그래 나 폭력적이다. 그러는 넌 대체 뭐니? 정신병자 같은 게 지금 나한테 반말까지 했어? 저는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눈을 부릅뜨고 말했죠. 내가 반말했다고 너까지 반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넌 위아래도 없니? 복이 어디에다 버렸어? 어? 너 내가 아파트 감시 카메라 다 돌려볼 거야. 똑바로 말해. 한데 하필이면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만 겁니다. 당연히 동서는 이전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맞은 뺨을 부여잡고 서럽게 울었고요. 동서는 문이 열린 틈에 나간 고양이를 본인이 잡지 않아서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죠.
진짜 완전 미쳤다고요, 어머님. 저 너무 억울해요. 이젠 고양이 핑계로 절 때리기까지 했다니까요. 사람이 먼저지 고양이가 먼저도 아닌데 그것도 실수로 나간 고양이를 제가 버렸다고 하면서 막 머리채도 휘어잡고 욕도 했어요. 정말이니? 큰 며느리가 그랬다고? 네, 어머님. 저 진짜 서러워서 죽고 싶어요. 저는 순간 이제 끝났구나. 또다시 동서편을 들겠구나 싶어 눈을 꾹 감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감시 카메라 그거 보면 되지 않겠니? 네 말이 진짠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자 동서는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서 소리를 쳤죠. 어머님 저 못 믿으세요? 저 작은 며느리예요. 어머님이 제일 아끼고 예뻐하는 며느리. 너 아끼지.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그 작은 고양이가 가면 어딜 간다고? 보기 개가 겁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까지 문 열고 청소를 해도 내 옆에서 떠나지 않던 애였어. 더구나 그렇게 어린 새끼가 발정나서 도망갔다는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작은 아들이 비록 죽었지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2개월 고양이는 발정 안 나. 수의사였던 내 아들 옆에서 주워들은 게 얼만데 내가 그걸 몰라? 가자. 일단 관리실 가서 그때 시간 돌려보면 되겠지. 관리실에서 그런 걸 왜 보여줘요? 더구나 언제 나간 줄 알고. 내가 장 보러 가기 전까진 보기가 있었으니 그 이후로 2시간만 보면 되겠지. 가자.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동서의 표정은 화라산처럼 붉어져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말 한마디면 따라주던 사람이었으니 더욱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무작정 동서의 손을 잡고 나가려고 했을 때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완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래요. 제가 버렸어요. 됐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에 매달리기에 제가 발로 찼고요. 하도 쫓아서 돌까지 던졌네요. 그게 왜요? 어머님도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버린 건데 왜 그걸로 지랄이냐고요? 너 지금 지랄이라고 했니 나한테? 지랄이지 그럼 뭐예요? 그깟 고양이 죽이든가 버리든가 무슨 상관이라고. 너 작은 애?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살아있는 생명을 그렇게 해? 너 원래 이런 애였어? 네. 어차피 들켰고 뭐 어쩌라고요? 저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됐죠.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이 죽고 갈 곳 없어서 그냥 버틴 거였어요. 돈도 없고 가게 차릴 수도 없으니까. 당장 딱 굶어 죽겠는데 다른 남자 찾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빌부터 살려고 한 거였죠. 뭐? 너 그 말 진심이야? 네. 멍청한 아주머님 등에 빨대라도 꽂아야 제가 살죠. 어머님이야 살살 구슬리면 호구처럼 넘어오니까 어려울 것도 없었죠. 제가 돈을 쓰더라도 눈물 몇 번 찍어내면 그래 잘했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차린 요가 학원 너무 잘 되고 수강생도 넘치는데 제가 이 집에 빌붙을 이유는 더는 없잖아요. 수의사인 남편 간판 믿고 시집 왔는데 그 인간도 죽고 없는 마당에 제가 미쳤어요? 제 돈을 어머님이랑 나누게? 이참에 잘 됐지. 억지로 나오지도 않는 눈물 찍어낼 필요도 없고 속이 우려나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거의 뒤로 넘어갔고 동서는 그걸 웃으면서 봤죠. 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더니 동서가 카메라를 켜더군요. 때리기만 해봐. 바로 신고할 거야. 거지 같은 네 옷가게 문 닫기 싫으면 조심해. 합의금 얼마나 나올 줄 알고 또 덤비려고 일어나니? 나 이제 어차피 숨길 것도 없고 다 까발려서 무서울 것도 없으니까 때리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죽여봐. 거지 같은 게. 저는 그 말에 킥킥 웃었습니다. 너 그 말 후회 안 해? 진짜 무서울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니? 그럼 있겠어? 난 너랑 달리 난 능력이 있거든? 나이만 많고 무능한 게 어디서 까불어? 이제 나 이 집 식구도 뭣도 아니야. 호구 같은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세트로 데리고 잘 살아봐. 무엇보다 나도 참기 힘들었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저 죽은 서방이랑 뒤진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질질 짜는 꼴 보기도 싫었다고. 난 내가 더러워서 나가는 거야. 쫓겨나는 게 아니라.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뭐? 네가 뭔데?
뭐 나이 많아서 형님 대접받고 싶어하는 찐따? 뭐 폐업 직전 옷가게 사장? 저는 카메라로 찍고 있는 상황에도 동서의 뺨을 후린 뒤 발로 배를 찼습니다. 그러자 소리를 꽥 지르면서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눈이 반쯤 돌아서 머리채를 쥐어뜯기까지 했고요. 제 행동에 실제로 동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그리고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 상황에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물었지? 장사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유지하냐고. 간단해. 그 건물 우리 엄마가 건물주야. 그래서 취미로 한다. 어쩔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제 아주 거짓말까지. 그럼 너랑 같은 건물에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니? 막말로 파리만 날리는데 그 건물 1층의 자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너 우리 남편이 아는 부동산을 통해 알아봤다고 지금 가게 자리 알아봐줬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조건인 건 더 잘할 테고. 그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니? 착한 건물주라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동서의 눈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죠. 그도 그럴 게 그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계속 미뤄질 때쯤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건 바로 남편에게만 의지하는 시댁 식구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는 거였죠. 집에 여유가 생기면 집착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건물주인 저희 어머니와 의논하고 그 자리에 동서가 요가 학원을 열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물론 그건 남편도 몰랐어요. 당시 워낙에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고 제게 늘 미안해하는 상황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건물을 가진 것도 제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주눅이 들어서 매번 미안하단 말을 달고 살았을 테니까요. 실제로 뒤늦게 그걸 알았는지 동서는 바로 고소를 취하했고 제게 무릎도 꿇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진짜 미쳤었나 봐요. 제 남편이 죽어서 우울증에 걸린 거거든요. 결혼하고 고작 2년 만에 남편 죽었는데 제가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제발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저 가엾지도 않으세요? 형님은 그래도 남편 사랑받잖아요. 지금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해? 동서랑 내가 같이 산 건 얼마 안 되지만 나랑 내 남편 연애할 때부터 사사건건 방해했고 결혼 못하게 막았어. 그걸 아는 사람 앞에서 용서? 왜? 이전처럼 뻔뻔하게 나오지 그래? 난 용서 없어. 이제 더는 봐줄 생각도 없고.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몇 번 더 매달리던 동서는 이내 태도를 바꿨죠. 그래요. 용서 못한다 이거죠? 좋아요. 근데 뭐 어쩔 건데요? 나 계약 남았고 난 충분히 권리 있거든요? 요즘에 건물주라고 세입자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아나? 됐고, 나 쫓아내면 그땐 진짜 고소할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부모 잘 만난 덕 보는 주제에 아주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나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니까. 그래, 그건 맞아. 근데 내가 그것만 해준 건 아니라서 나머지도 다 원상복구해야겠다. 그게 무슨... 보면 알게 될 거야.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차례로 전화를 걸어 요가학원 수업을 그만둬달라고 말했죠. 애초에 요가학원을 차렸다고 당장 장사가 잘 될 순 없는 법이었습니다. 일찍 남편 죽고 혼자서라도 일을 시작하려는 게 대견하기도 해서 제가 인맥을 동원해 가입시킨 거였죠. 심지어 회원 중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엔 제가 학원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기까지 했고요. 근데 동서는 그걸 몰랐으니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던 동서는 차례로 탈퇴하겠다는 문자와 환불 요청을 받곤 파랗게 질려 덜덜 떨기 시작했죠. 이건 아니죠. 이건 횡포고... 그때 띠링 탈퇴하겠다는 문자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군요. 형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네? 내가 왜 그쪽 형님이야? 나랑 그쪽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리고 왜 이게 횡포야? 내가 데리고 간 사람들 내가 그만두게 한 게 횡포?
그럼 이것도 고소해봐. 학원비 내가 대신 내준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생판 모르는 널 위해 돈 계속 줘야 할 이유 있어? 돈 주던 사람이 학원 그만두고 돈 안 낸다고 고소해보라고. 죽은 남편 방패로 앞세우고 눈물 흘리기에 인생이 불쌍해서 이제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형님, 이렇게 빌게요. 저 그 회비로 월세 내고 있는데 그럼 저 혼자서 뭘 어쩌라고요? 저 그 가게 보증금 때문에 모자란 돈은 대출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죽어요. 지금 한 사람 빼곤 다 나간다고. 그때 띠링 하고 또다시 문자가 오더니 남은 한 사람마저 그만뒀죠. 그 사람의 경우는 제 지인이 데리고 간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동서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망했다고 울기 시작했죠. 적어도 그때만큼은 이전과는 달리 진짜 울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는 동정하고 싶지도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죠. 문제는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크게 알았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의 본 모습을 확인한 것도 모자라서 보기를 발로 차고 밀어내는 장면을 감시 카메라로 확인까지 하셨거든요. 몸이 안 좋은 상황에도 시어머니는 보기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어쩜 걔가 그런 짓을 해? 난 보기 처음 봤을 때부터 꼭 내 아들이 날 위해서 보냈다는 생각만 들었어. 그 눈빛이 내 아들이랑 너무 닮아서. 근데 어쩜 저런 잔인한 짓을 해?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죠. 엄마, 기운 차리셔야지. 밥도 안 먹고 이러면 진짜 몸 축나. 보기 내가 찾을게. 넌 못 찾아. 걔나 너희보다 나를 더 따랐단 말이야. 내가 가서 찾아야 하는데. 엄마 진짜 큰일 나. 또 쓰러지면 어쩌려고? 누구 고생을 더 시키려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도 너무 미안해. 내가 뭐에 씌었는지 너한테 함부로 했던 거 생각하면 딱 죽고 싶어. 그래, 차라리 죽어야지.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어서 널 지금까지 고생시킨 거야. 엄마 그랬던 거 진심 아닌 거 알고 있었어. 엄마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시어머니는 눈물을 또 흘리시며 절 보시더군요. 너한테도 내가 상처 너무 줬지. 정말로 미안하구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용서해달란 것도 염치 없어 못해.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 그럼 앞으로 더 잘해주세요. 기운 좀 차리시고요. 시어머니는 좀처럼 기운을 차리진 못하셨습니다. 열이 크게 올라서 병원에 갔더니 면역성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것까지 알게 됐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셨는데 그게 머리 쪽으로 수포가 생기면 위험하다고 해서 입원까지 하셨을 정도였고요. 다행히 등 쪽에 수포가 생겨서 치료를 받고 열흘 만에 퇴원하셨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좀처럼 생기를 찾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일주일 만에 보기를 발견하게 됐죠. 바로 처음 발견했던 남편의 차 밑에서 말이에요. 보기가 끔찍한 경험을 해서 놀랐는지 도통 곁을 주지 않았는데 그걸 잡은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인간을 경계하게 된 보기가 발톱을 세웠는데도 그걸 참으셨죠. 보가, 할머니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시어머니는 고양이를 안고 정말 오열하시더군요. 남편도 저도 그 장면에 눈물이 났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현재 저희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보기 덕에 기운을 차리셨고 제게도 굉장히 잘해주세요. 보기 역시도 가족들의 사랑으로 이전처럼 애교가 많은 고양이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한편 세입자의 권리를 따지던 동서는 결국 상가 자리를 비워주고 그곳에서 얼마 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로는 한동안 월세도 내지 못해서 보증금에서 까면서 버티다 결국 정리를 하고 떠났다고 했죠. 건물주라고 눈치를 주거나 나가라고 압박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떨어져 나간 거였습니다. 뭐 씁쓸하긴 하지만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이 무너뜨리는 감정의 무게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요. 가스라이팅은 멀리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모습으로 다가와 더 교묘하게 시작됩니다. 작은 말, 태도 하나로 내가 잘못했나란 생각이 들게 만들죠. 한 번, 두 번 그렇게 무너지다 보면 어느새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게 돼요. 지금도 누군가의 말 앞에서 자꾸만 날 부정하게 된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소중하고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현재 저는 분가를 계획 중인데 시어머니도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가보단 이사에 가깝겠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안함에 절대로 싫다고 하지만 제가 한 고집 하거든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보기를 돌보며 그간 못 받았던 시어머니 사랑도 받아볼 생각이랍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할 저희 가족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오늘 하루는 타인의 목소리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길 바라며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길 빌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